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민수는 어머니 방에서 나와 천천히 방문을 닫았다. 복도에 들어서며 괜히 문 손잡이를 한 번 더 확인했고 엄마의 숨소리가 규칙적인 걸 확인한 뒤에야 주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햇살이 부엌 창을 비스듬히 들어와 물컵 하나에 고요하게 맺혔고 전날 끓인 된장국 냄새는 이제 거의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선 아직도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이 집은 오래됐고 소리 없이 삐걱거리는 틈새가 많았으며 그 조용함이 민수에겐 늘 익숙한 풍경처럼 느껴졌다. 누가 찾아오는 일도 드물었고 외진 마을 안쪽으로 자리 잡은 이곳은 누구에게도 편하게 들를 만한 공간은 아니었다. 민수에게는 오히려 그게 좋았다. 도시에서 상처받고 돌아온 이후 그는 이제 조용하고 반복적인 일상에 익숙해진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런 민수 앞에 철민이 불쑥 나타난 건 이례적일 정도로 낯선 일이었다. 마당에서 감나무 밑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남자를 보자 민수는 말없이 걸어가 물을 한 컵 내밀었고 철민은 그걸 받아들며 특유의 느긋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야, 여전하네. 고향집 냄새가. 감나무도 그대로 있고. 그러게. 넌 갑자기 어쩐 일이야? 뭐, 그냥 생각나서. 어머니 잘 계시나 궁금하기도 했고. 응. 요즘 좀 편찮으셔. 누워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 그래서 너 혼자 다 보는 거야? 응. 딱히 맡길 사람도 없고. 누가 와서 봐주는 것도 마음 불편하고. 넌 진짜 별로 변한 게 없다. 철민은 웃으며 담배를 꺼버렸다. 민수는 그 표정을 보고 잠깐 낯설다는 생각을 했지만 곧 눈길을 피한 채 컵을 씻으러 돌아섰다. 근데 너 혼자 있는 거 좀 그렇다. 이 나이쯤이면 옆에 누가 있어야 하는 거 아냐? 너도 아는 거 있잖아. 내 성격에 누굴 만나는 게 쉬운 줄 알아. 쉬운 건 아니지. 근데 말이야,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하나 있어. 도시에서 만났는데 너랑 좀 어울릴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 여자. 괜찮은 사람이야. 도심을 좀 먹었고 너처럼 말수는 없는데 감정은 선명하게 드러내는 스타일. 네가 혼자 지내는 거 안타깝기도 하고 그냥 만나보기라도 해볼래?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말없이 커피포트에 물을 채운 뒤 조용히 버튼을 눌렀다. 물 끓는 소리가 천천히 주방을 채웠고 그 사이 철민은 마당을 둘러보며 짧게 한숨을 쉬었다. 너도 이제 좀 웃어야지. 계속 이 집에만 박혀 있을 거야? 어머니 안 계시면 나도 모르지. 지금은 여기가 제일 편해. 그니까 더 그래. 편한 거에 익숙해지면 나중엔 아예 나올 수가 없어. 사람 하나 옆에 있으면 그게 참 달라지더라. 그런 사람이 있을까? 민수는 조심스럽게 물었고 철민은 그 질문에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있지. 내가 직접 만들어줄게. 믿고 한 번 만나봐. 너랑 어울리는 사람 그거 내가 누구보다 잘 알잖아. 민수는 아직도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어머니 약을 갈아 넣으며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사람 하나 옆에 있으면 달라진다. 그 말은 무겁지 않았고 오히려 미묘하게 따뜻했다. 민수는 스스로도 모르게 그 말을 기억 속에서 여러 번 되뇌었다. 마치 정말 오래 잊고 지는 감정 하나가 천천히 깨어나는 것처럼. 민수가 그녀를 처음 본 건 읍내 카페였다. 그가 철민의 연락을 받고 잠깐만 얼굴 보고 인사만 하자는 말에 마지못해 나온 자리였고 예상대로 특별한 기대 없이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였다. 창가 자리에 앉은 여자는 생각보다 훨씬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검은 단발머리는 반듯하게 어깨에 닿았고 시골에선 보기 힘든 미묘한 향수를 은은하게 뿌리고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그녀는 민수를 바라보는 눈빛부터가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었다. 안녕하세요. 하은이에요. 아, 철민 씨가 소개하신다고 해서 괜히 긴장했어요. 그녀는 민수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먼저 손을 내밀었다. 민수는 잠깐 멈칫했지만 손을 내밀었고 하은은 그 손을 잡은 채 아주 자연스럽게 웃었다. 여기서 민수 씨 얘기 많이 들었어요. 혼자 어머니 모시고 사신다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뭐 그냥 하다 보니까.
딱히 누가 할 사람도 없고. 그래도 쉽지 않잖아요. 저는 사실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엄마랑도 자주 부딪혔고, 그런데도 가족 챙기는 사람 보면 왠지 존경스러워요. 민수는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다. 첫 만남에서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그녀가 민수에게 시선을 떼지 않은 채 고개를 아주 약간 기울이고 있다는 거였다. 그런 시선은 그동안 민수가 익숙하지 않던 종류였다. 호기심이나 판단도 아니었고 동정은 더더욱 아니었다. 그건 의도적인 호감 그 자체였다. 저 혹시 너무 말 많이 했나요? 민수 씨가 좀 당황하신 것 같아서. 아니요. 그냥 이런 자리가 오랜만이라. 그럼 다행이네요. 저도 오랜만이라 좀 많이 말하게 되네요. 그녀는 물컵을 두 손으로 감싸며 웃었고 민수는 그런 그녀를 조금은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다. 카페를 나와 세 사람이 같이 걷기 시작했을 땐 이미 분위기는 묘하게 부드러워져 있었다. 하은은 민수 옆을 일부러 바싹 붙어 걷는 듯했고 철민은 약간 뒤에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피식 웃었다. 너도 좀 느긋해져라. 뭐 그렇게 뻣뻣하게 굴어. 여자랑 말만 섞어도 얼굴이 굳냐. 그게 아니라 갑자기 소개니 뭐니 하니까 좀. 하은이가 원래 말도 잘하고 감도 좋아. 나보다 훨씬 정리도 잘하고 너한테도 잘 맞을 거야. 철민의 말에 하은이 웃음을 참으며 고개를 돌렸고 민수는 얼떨결에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수는 이상하게 그 짧은 눈맞춤이 머릿속을 계속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하은은 마을 입구에 있는 작은 슈퍼에서 민수를 우연히 마주쳤다. 그녀는 먼저 손을 흔들며 다가왔고 민수는 잠시 당황했지만 고개를 숙였다. 아침부터 장 보러 오신 거예요? 어머니, 드릴 거 좀 사러요. 같이 가요. 저도 뭐 좀 사야 하는 게 있어서. 하은은 아주 당연하다는 듯 민수 옆에 섰고 그는 할 수 없이 장바구니 하나를 더 꺼내 들었다. 그렇게 함께 걷기 시작한 골목길에서 하은은 무심하게 말했다. 이런 동네 나랑 잘 안 어울리죠? 그건 모르겠네요. 난 이런 동네밖에 안 살아봤으니까. 그럼 내가 좀 맞춰볼게요. 잘 어울리게. 그 말은 가볍게 흘러가는 바람처럼 지나갔지만 민수의 마음엔 작게 파문을 남겼다. 그녀는 그날부터 이틀에 한 번꼴로 마을 근처를 산책했다. 민수가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갔다 오는 길목에 우연히 마주쳤고 작은 마트 앞에서 음료수를 사주는 일도 잦아졌다. 이거 더위 먹지 말라고요. 선풍기 틀어도 안 시원할 땐 이런 거 하나가 최고라던데. 하은 씨는 왜 자꾸 나한테 이렇게. 그냥 사람 마음이죠. 민수 씨도 마음 있잖아요. 하은은 장난처럼 말했지만 그 말투에는 분명한 기세가 있었다. 민수는 말없이 음료수를 받았고 입을 떼지 못한 채 그녀가 멀어지는 걸 바라봤다. 철민은 며칠 후 다시 민수를 찾아와 대놓고 말했다. 야, 너 설마 아직도 고민하는 거야? 하은이 같은 여자가 네 옆에 붙어 있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 그냥 너무 빠르잖아. 아직 잘하는 것도 없고. 야, 진짜 사랑은 원래 갑자기 오는 거야. 네가 그런 거 한 번도 안 겪어봐서 그런 거지. 너 요즘 웃는 것도 다르더라. 네 어머니도 아마 마음 놓을걸? 그 말에 민수는 잠시 고개를 떨궜고 속으로 자신도 모르게 떠오른 감정의 불안을 느꼈다. 너무 빠르게 들어온 사람, 너무 빨리 붙은 마음.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왜인지 뿌리치고 싶진 않았다. 하은은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다가왔다. 민수가 출근하는 아침 시간에 맞춰 집에 와 있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산책하다 들렀어요라며 미소를 지었고 다음엔 이거 드셔보세요. 시내에 있는 빵집인데 괜찮더라고요라며 민수의 입에 쿠키를 쥐어주었다. 그러다 하루는 어머니의 약 시간이 조금 지나버린 날. 민수가 병원 진료로 늦게 도착했을 때 하은은 벌써 어머니 방 안에서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있었다. 엄마는 평소보다 안정을 찾은 듯 보였고 하은의 손길은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자연스러웠다. 괜찮으셨어요? 민수가 조심스레 묻자 어머니는 힘겹게 눈을 뜨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 아가 다 해줬다. 미안하다. 네가 바빴지. 아뇨. 근데 하은 씨는
하은은 민수 쪽을 향해 돌아보며 웃었다. 가끔 이 동네 오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도시보다 공기도 좋고 어르신은 제가 어릴 때 외할머니 챙기던 거 생각나서 그냥 손이 먼저 가더라고요. 그 말은 무척이나 부드러웠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미묘한 울림이 남았다. 그 울림은 오히려 불안을 지워주는 방향으로 작용했고 민수는 그 감정을 손으로 만지듯 소중히 품었다. 며칠 뒤 하은은 아이의 짐 하나를 들고 들어왔다. 가방 안에는 잠옷과 세면도구 그리고 일기장 같은 게 들어있었고 그녀는 스스럼 없이 며칠만 있다 갈게요. 어머님 좀 걱정돼서라고 말했다. 민수는 거절하지 못했다. 어머니도 별다른 불편함을 느끼는 기색은 없었고 오히려 며느리 삼고 싶다는 말을 농처럼 흘리기도 했다. 그날부터 하은은 안방을 중심으로 집안 곳곳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싱크대에 쌓인 그릇은 늘 닦여 있었고 냉장고엔 반찬통이 가지런히 들어갔으며 화장실 타이틀에는 곰팡이 제거제가 뿌려졌다. 이 집은요, 사람 손이 그리웠어요. 벽에 손바닥 자국이 이렇게 많은데 정작 사람 체온은 없더라고요. 하은의 말은 시적이었고 민수는 그 말에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밤이 깊으면 두 사람은 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TV를 봤다. 처음엔 한 뼘 거리가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어깨가 닿기 시작했고 하은은 고개를 민수의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다. 이렇게까지 마음 편한 사람 처음이에요. 진심으로요. 그 말은 평범했지만 민수는 이상하게 오래 생각하게 됐다. 진심이라는 단어, 그녀가 말한 처음이라는 시간, 자신에게도 낯설지 않았기에 오히려 그게 더 깊었다. 철미는 주말에 잠깐 들렀다가 하은이 앞치마를 두른 모습을 보곤 눈을 찡긋하며 민수를 옆으로 끌고 나갔다. 야, 너 그 표정 뭔데? 어깨 올라간 거 봐. 너 지금 완전 빠졌지? 아니야. 그냥 어머니가 편안해 하시니까 그게 고맙기도 하고. 그래, 그게 사랑이야. 이유 없고 말도 안 되게 갑자기 좋은 거. 근데 민수야, 이번엔 놓치지 마라. 네가 잘 살면 어머님도 그게 제일 기쁘실 거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그날 밤 그는 하은이 건넨 허브티를 손에 쥔 채 혼잣말처럼 말했다. 나도 처음이야. 이렇게 누가 내 안에 들어온 거. 하은은 대답 대신 컵을 들고 웃었다. 그 웃음이 어두운 방 안에서 빛처럼 퍼져나갔고 민수는 그 감정의 흐름을 거스를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 태양은 정오가 가까워지고 있었고 민수는 손등으로 이마의 땀을 훔쳤다. 바치를 한다는 건 단순히 흙을 파고 모종을 심는 일인 줄 알았지만 그 안엔 땅과 사람 사이에 기세 싸움 같은 게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은은 그 싸움에서 밀리지 않았다. 밀짚 모자를 눌러 쓴 그녀는 티셔츠 하나로 팔을 걷어붙인 채 삽질도 거침없었고 흙 묻은 손으로 땀을 닦는 모습조차 어딘가 뚜렷한 생기를 품고 있었다. 하은이 이곳 생활에 적응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마을의 풍경이 그녀를 따라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잠깐 쉬어요.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민수가 생수병을 들고 다가가자 하은은 모자를 벗으며 이마를 훔쳤고 티셔츠 밑단을 들어 목덜미를 닦았다. 그 순간 땀에 젖어 피부에 달라붙은 천이 그녀의 몸선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그건 우연처럼 자연스러웠고 민수는 그 시선에서 도망치려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하은은 물병을 받아 들고 한 모금 마신 뒤 그대로 입술을 떼지 않은 채 민수를 바라봤다. 햇빛에 젖은 눈동자 속에서 미묘한 긴장이 반짝였고 민수가 한 발 물러서려는 순간 그녀가 먼저 다가왔다.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해주는 사람 처음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의 손이 민수의 뺨에 닿았다. 그리고는 말없이 아주 조심스럽고 그러나 멈추지 않는 동작으로 입술을 맞췄다. 민수는 처음엔 눈을 떴지만 곧 천천히 감았다. 그 순간 하은의 숨결이 그의 입술 사이로 흘러들어왔고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여름 공기는 뜨거운 입김처럼 뒤섞이기 시작했다. 입맞춤은 길지 않았지만 그 여운은 농작물 자루보다 더 묵직했다. 하은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모자를 다시 쓰며 말했다. 우리 오늘 저녁엔 찌개 말고 고기 어때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입술에 남은 따뜻한 잔여
감각을 혀끝으로 더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다. 그날 밤 집안엔 바람 한 점 없었다. 어머니는 약 기운에 깊게 잠들어 있었고 민수는 씻고 나온 후 소파에 앉아 하은이 씻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김과 함께 하은은 긴 티셔츠 하나만 걸친 채로 나왔다. 허벅지 위까지 드러나는 그 헐렁한 옷 사이로 맨살이 스칠 때 민수는 눈을 떼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하은은 민수 옆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의 소파 틈은 사라졌고 하은은 머리를 타올로 덮은 채 말했다. 오늘 뭔가 나 좀 들켰죠. 무슨 들켰다는 게 나 당신 좋아하는 거 감추고 싶었는데 자꾸 티가 나요. 민수는 대답을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고 하은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다가 다시 말했다. 오늘 밤엔 그냥 자는 거 말고 우리 그냥 다 해도 되죠. 그 말이 끝나자 하은은 민수의 손을 잡고 조용히 방으로 이끌었다. 불은 꺼지지 않았고 하은은 그 안에서 민수의 셔츠를 벗기며 부드럽게 손끝을 움직였다. 민수는 저항하지 않았고 오히려 당겨 품에 안았다. 그녀의 머리카락 끝이 그의 목을 간지럽고 이불 위로 넘어진 두 몸이 천천히 겹쳐졌다. 하은은 먼저 키스했고 민수는 입술을 따라갔다. 목덜미, 어깨, 쇄골을 지나며 숨이 엉켜들었고 하은은 속삭이듯 귀에 대고 말했다. 이렇게 좋은 게 원래 이렇게 쉽게 오는 거였어요? 민수는 대답 대신 그녀를 더 세게 안았다. 창밖에선 풀벌레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고 그 밤은 조용했지만 방 안의 온도는 더는 여름을 닮지 않았다. 그건 본능을 닮은 밤이었다. 이른 아침 민수가 비닐하우스 문을 열자 흙내와 습기가 한꺼번에 몰려들었다. 밤새 잔비가 내렸는지 바닥은 축축했고 푸른 줄기엔 물방울이 또렷이 맺혀 있었다. 그는 구부정하게 허리를 굽혀 고추를 따기 시작했고 몇 개를 바구니에 담았을 무렵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늘도 시작이 빠르네요. 어제 새벽에 일어났던 건 진짜 민수 씨가 처음이었어요. 하은이었다. 손에 커다란 텀블러를 들고 바구니 안에 두유와 주먹밥을 조심스럽게 올려두며 말했다. 아침도 안 드시고 나오시죠? 그러실 줄 알고 싸왔어요. 김치랑 계란은 잘게 썰어서 넣었어요. 민수는 그 말에 눈을 잠시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운동화에 흙이 튀는 것도 개의치 않은 얼굴로 서 있었고 햇빛을 받으며 따은 머리를 한 손으로 넘기고 있었다. 아침은 늘 대충 먹어서 대충 먹으면 대충 사는 거예요. 한 입만 먹어봐요. 도시락 통에 넣어오려다 그냥 뭉쳤어요. 어머니 약 챙기는 것도 있으니까 이거 먹고 천천히 움직여요. 하은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의 옆에 쪼그려 앉았다. 두 사람은 비닐하우스 입구에 나란히 앉아 아침 햇살을 받으며 주먹밥을 나눠 먹었고 그 순간 민수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고요해지는 걸 느꼈다. 이 감정은 설레임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누군가가 어깨를 대신 기댈 수 있게 해준다는 신호 같은 것이었고 민수는 그게 너무 낯설고 또 좋았다. 며칠 뒤에 나의 하은이 논두렁에 쪼그려 앉아 멀칭 비닐을 잡고 있었다. 그녀는 고무장갑을 끼고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두 손에 땀을 흘리며 일을 도왔다. 민수가 놀라 다가가자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이거요, 생각보다 재밌네요. 서울에선 이런 거 할 기회도 없었는데 손으로 땅을 만진다는 게 진짜 살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힘들어요. 이거 보기보다 허리 나가요. 민수 씨랑 같이 하면 안 힘들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이런 거 해주는 거 처음이에요. 나도 처음이라서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장갑 낀 손으로 그의 손등을 조심스럽게 건드렸다. 그 손길은 짧았지만 확실했고 민수는 저도 모르게 그 감촉을 기억해버렸다. 그날 저녁 어머니의 기침이 심해져 민수는 약을 갈아오려 했다. 그런데 하은이 먼저 일어섰다. 제가 드릴게요. 민수 씨는 잠깐 눈 좀 붙이세요. 하루 종일 일하셨잖아요. 괜찮아요. 내가 해야죠. 괜찮다면서 늘 혼자 하려 하시잖아요. 가끔은 저도 해보고 싶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나도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은은 약봉지를 열어 가루약을 찻숟가락으로 퍼고 따뜻한 물에 타서 조심스레 수저로 저었다.
그 모습은 익숙하진 않았지만 노력은 분명했고 어머니는 하은의 손에서 약을 받아 마셨다. 그러곤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철민이 마을 앞 슈퍼에서 하은과 만났다. 하은은 계산을 끝내고 봉투를 들고 나가려는 찰나 철민이 그녀의 팔을 툭 쳤다. 수고했네. 표정 보니까 민수 눈 완전히 뒤집혔더라. 이 정도면 뭐 확실히 들어왔죠. 계속 이대로 가. 감정 들어가면 안 돼. 너 지금까지 잘했어. 민수만 바라보게 만들어. 감정은 연기면 충분해. 하은은 짧게 눈을 감았다. 잠시 후 눈을 뜬 그녀는 차가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걱정 마요. 진심은 필요 없어요. 이건 그냥 일일 뿐이니까요. 태양이 집안 깊숙이까지 들어오던 오후 2시쯤 민수는 비닐하우스 작업을 마치고 질퍽한 장화를 벗은 채 욕실 앞에 서 있었다. 등에 흙먼지가 잔뜩 묻은 티셔츠를 벗으며 그는 마루에 무심히 걸린 커튼을 힐끔 바라봤고 그 너머에서 흘러나오는 샴푸 향에 잠시 고개를 들었다. 하은이 씻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민수는 그 소리마저 조심스럽게 들으려 했다. 물 흐르는 소리가 길게 이어졌고 그 안에 그녀의 숨소리가 간간이 섞여 있었다. 그가 방으로 들어가 셔츠를 꺼내려던 찰나 욕실 문이 덜컥 열렸다. 하은은 젖은 머리를 타월로 대충 감싼 채 어깨 위로 흘러내리는 물줄기를 신경도 쓰지 않은 모습이었다. 그녀의 몸에는 하얀 수건 하나뿐이었고 젖은 피부 위에 엷은 김이 서려 있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눈길을 거두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하은의 눈이 그를 향했고 그녀는 그 시선을 외면하지 않았다. 오히려 천천히 걸어와 그의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왜 그래요? 하은의 목소리는 낮았고 숨이 섞인 듯 촉촉했다. 그냥 갑자기 나왔어. 우연히 나왔을까요? 고의일까요? 그녀는 물었고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하은이 그의 손목을 잡았다. 젖은 피부가 닿는 순간 민수는 심장이 세게 뛰는 걸 느꼈다. 오늘 같은 날은 누군가한테 안기고 싶더라고요. 하루 종일 땀 냄새에 갇혀 있다가 깨끗해진 몸으로 꼭 끌어안기. 그게 어릴 때부터 꿈이었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민수의 팔 사이로 파고들었다. 수건 아래 미세하게 떨리는 숨결과 함께 하은의 살결이 그의 가슴팍에 닿았고 민수는 뒤로 물러설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그대로 그녀를 안았다. 그 순간 민수의 뒷목을 타고 무거운 감정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욕망과 안도 그리고 단 하나의 생각. 이 여자를 더 이상 놓칠 수 없다. 하은은 그의 품에서 얼굴을 들고 조용히 말했다. 당신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진심이에요.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마음 처음이에요. 그 말과 동시에 그녀는 그의 목에 입술을 댔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의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민수는 더는 멈추지 않았다. 방 안으로 두 사람이 들어섰을 때 커튼이 열려 있었고 햇빛이 이불 위에 정사각형으로 떨어져 있었다. 그 안으로 하은이 먼저 눕고 민수는 그 위에 몸을 겹쳤다. 하은은 눈을 감은 채 숨을 들이켰고 민수는 허리를 숙여 그녀의 목덜미에 입을 댔다. 계속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 일도 없이. 나도 그래. 이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 그럼 멈춰봐요. 우리 둘이. 하은은 수건을 풀었고 민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그녀는 미동 없이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고 민수는 마치 흙 속에 손을 넣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그녀의 살결을 더듬었다. 숨결은 점점 짧아졌고 방 안은 땀과 몸의 열기로 천천히 축축해져 갔다. 민수는 두 눈을 감은 채 자신이 지금 어디쯤 있는지조차 모를 만큼 몰입해 있었고 하은은 입술을 깨물며 그러나 몸은 민수를 더 세게 끌어안았다. 그 밤과는 또 다른 낮의 온기. 햇살 아래 겹쳐진 몸은 창밖으로는 평온했지만 안에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민수는 그날 아침에도 평소처럼 어머니의 쭉 이어진 기침 소리에 잠에서 깼다. 보일러를 더 올렸지만 방 안 공기는 여전히 싸늘했고 어머니는 이불 속에서 숨을 짧게 몰아쉬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오늘 병원 가는 날인데 좀 더 누워 계세요. 그는 어머니를 살피며 부엌으로 나가 죽을 덮였고
잠시 후 뒤따라 나온 하은은 따뜻한 물을 가져다 주며 조용히 말을 건넸다. 민수 씨, 잠깐만요. 어제 제가 병원비 때문에 좀 알아봤어요. 민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은은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어머님 계속 진료 받아야 하시는데 솔직히 민수 씨 혼자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추가 검진비도 많이 들고 간병도 필요하대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 얇은 봉투 하나를 올려두었다. 그래서 대출 하나 알아봤어요. 농지 담보로 잡고 병원비 명목이면 조건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민수는 당황한 듯 고개를 기울였다. 대출이라니 그건 너무 무조건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혹시 몰라서 알아봤어요. 내가 민수 씨 대신 갚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엄마 생각 먼저 해줘요. 그녀는 손등으로 민수의 팔을 살며시 쓸었다. 그 손길은 따뜻했고 미안함보다 신뢰를 전하는 듯 부드러웠다. 그가 말을 잊지 못하고 있자 하은은 잽싸게 말을 덧붙였다. 아, 그리고 대출 상담해 준 사람. 철민 씨가 연결해 줬어요. 믿을 만한 분이라서 오빠가 직접 서류도 가져다 줬거든요. 철민이라는 이름에 잠시 눈을 깜빡인 민수는 그녀가 봉투에서 꺼낸 서류를 조심스레 넘겨보았다. 농지 지번, 면적 근저당 설정 한도까지 이미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고 대출명 가족의료 지원자금, 서명란엔 신청인 정민수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이거 벌써 다 해놨네. 민수가 당황스레 묻자 하은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웃었다. 그냥 민수 씨가 고민 덜 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결정은 당신이 해요. 나는 그냥 옆에 있을 뿐이에요. 그녀는 가만히 서랍을 열고 도장 케이스를 꺼내왔다. 민수가 평소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어머니가 직접 이름 새겨준 빨간 인감도장이었다. 잠시 민수의 시선이 그 인감도장을 바라보다 멈췄다. 수년 전 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어머니가 이 도장은 꼭 신중하게 쓰라며 말하던 장면이 떠올랐다. 그러나 옆에 있는 하은의 손, 그리고 여전히 침대에서 숨 고르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그 모든 것이 이 결정을 더욱 빠르게 밀어붙이고 있었다. 민수는 조용히 도장을 들어 서류 하단의 서명란 옆 붉은 칸에 꾹 소리내며 눌렀다. 하은이 미세하게 눈꼬리를 말아 올렸고 민수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짧게 웃었다. 하은 씨가 옆에 있어줘서 정말 다행이에요. 나 혼자였으면 이런 결정 절대 못했을 거예요. 하은은 그 말에 눈빛을 더욱 부드럽게 만들며 대답했다. 그럼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이제는 나도 민수 씨 어머니의 딸이고 당신 인생의 반쪽이잖아요. 그녀는 도장 찍힌 서류를 서랍 안에 정리하며 끝까지 친절한 미소를 지었다. 민수는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사람에게 자신의 인생을 담보로 넘겼다는 사실을 그날은 아직 몰랐다. 그가 방 안으로 사라진 후 하은은 핸드폰을 켜 짧은 문자를 보냈다. 끝. 찍었어. 그리고 잠시 후 화면 위엔 철민의 짧은 답장이 떴다. 잘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저녁이 되자 하은은 아무 말도 없이 거실에 불을 껐고 민수의 팔을 잡아 끌듯 조용히 안방으로 향했다. 민수는 그 뒷모습을 따라가며 잠깐 멈칫했지만 하은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실루엣이 어둠 속에서 부드럽게 흔들렸고 문턱을 넘자마자 방 안의 스탠드 불빛이 낮게 켜졌다. 희미한 조명이 벽에 번지듯 퍼졌고 민수는 그 안에서 멈춰 섰다. 하은은 옷장 앞에 서서 천천히 티셔츠를 벗었고 민수는 말없이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불에 지어 위로 흘러내리는 그녀의 머리카락은 흑갈색 파도처럼 어깨를 덮었고 하은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내가 당신 거야. 농담처럼 내뱉은 말이었지만 그 목소리는 충분히 진지했고 민수는 숨을 한 번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하은이 천천히 다가왔고 민수의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이거 꼭 내가 풀어야겠어요? 응. 오늘은 내가 먼저고 싶어서 그래요. 하은의 손은 망설임이 없었고 셔츠가 어깨 아래로 흘러내릴 때 민수는 눈을 감았다. 살이 맞닿는 감각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그 따뜻함이 기다려졌고 익숙했다.
하은은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민수의 손을 잡아당겼다. 입을 덮고 이야기나 해요. 안아주기만 하면 안 돼요? 그녀의 말은 장난기 어린 목소리였지만 민수는 그 말 속에 깃든 욕망을 알아챘다. 하은의 눈동자는 은은하게 빛났고 입술은 조용히 열렸다가 다시 닫혔다. 그 틈으로 민수는 몸을 숙여 키스했고 하은은 그 입맞춤에 천천히 숨을 흘려보냈다.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도 좋아요.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들면서 그 말은 반칙 아닌가요? 그럼 반칙할게요. 오늘은 그럴 기분이니까. 민수는 하은의 어깨를 감싸고 천천히 침대 위로 눕혔다. 하은은 그 위에서 웃으며 속삭였다. 민수 씨는 내가 원하는 걸 다 알아채는 것 같아. 가끔은 내가 예측되는 게 싫을 정도로 내 속까지 익히는 느낌이야. 난 그냥 하은 씨 안에 들어가고 싶은 것뿐이야. 마음이든 몸이든 지금처럼. 그 말에 하은은 짧게 눈을 감았고 그 사이 민수의 손이 천천히 그녀의 허벅지를 타고 올라갔다. 하은은 가늘게 숨을 뱉으며 그의 손에 길을 내줬고 둘의 체온은 얇은 천 한 겹 사이에서 금세 뒤섞였다. 침대는 조금씩 삐걱였고 민수는 그녀의 허리에 손을 감은 채 하은의 뒷목에 얼굴을 묻었다. 그곳에서 퍼지는 향기와 땀, 그리고 눅진하게 젖은 속살의 감촉이 민수를 전부 감싸 안았다. 하은은 민수의 귓가에 입술을 붙여 속삭였다. 당신이 나한테 준 게 뭔지 알아요? 살고 싶다는 감정, 숨 쉬는 게 미안하지 않게 만든 유일한 사람. 그렇게 말하면 내가 빠져나갈 수 없잖아요. 빠져나가지 말아요. 그냥 오늘은 나만 봐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나만. 민수는 더는 말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엉덩이를 감싸 안고 천천히 몸을 밀어 넣었다. 하은은 짧게 숨을 들이켰고 두 다리를 그의 허리에 감았다. 방 안의 불빛은 그대로였고 커튼 바깥에선 별빛이 들어왔지만 민수의 시야엔 하은밖에 없었다. 그녀의 얼굴, 젖은 입술, 조용히 울리는 숨소리. 그리고 민수 자신이 그녀 안에 들어있다는 실감이 그 어떤 것보다 강렬하고 절대적인 존재감을 부여했다. 하은은 허리를 들썩이며 말을 잇지 못했고 민수는 그녀의 허리선을 따라 손을 움직이며 천천히 깊숙이 박혔다. 그 감각은 이전과는 달랐고 그저 욕망만이 아니라 무너짐과 소속, 결속, 그리고 어쩌면 착각일지 모를 사랑까지 담겨 있었다. 그 밤 민수는 잠들지 않았다. 하은은 그의 팔 안에서 기절하듯 누워 있었고 민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이 여자 없으면 난 어떨까? 그 순간 그는 살짝 웃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미 마음도 몸도 모두 그녀 안에 있다는 걸. 비닐하우스 옆 창고에는 오랫동안 쓰지 않은 서류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박스에 담겨 있었다. 하은은 어느 날 저녁 민수에게 우리 땅 서류 좀 정리해 볼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했고 민수는 딱히 의심할 것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언젠가는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건 여자가 해주는 게 깔끔해요. 민수 씨는 그냥 농사에만 집중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파일을 꺼내 들고 자리를 옮겼고 민수는 식탁에 앉아 그녀가 서류를 정리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날 밤 하은은 인감 도장을 꺼내며 이렇게 말했다. 혹시 이거 가까운 복사집 가서 좀 떠오면 안 될까요? 등기 관련해서 임시 서류 붙여야 해서 그냥 사본만 쓸게요. 민수는 별말 없이 도장을 넘겼고 하은은 곧장 철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 인감 받았어요. 내일 계약 넣으면 돼요. 등기랑 잔금은 내가 마무리할게. 너는 그냥 그 새댁처럼 굴면 돼. 지금처럼만. 며칠 뒤 철민은 읍내복덕방 사무실에서 누군가와 만나 민수 명의의 땅 일부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서에는 민수의 이름과 도장이 분명히 찍혀 있었지만 민수는 그 자리에 없었다. 철민이 대리인 서명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나오는 동안 민수는 밭에서 방울토마토 줄기를 고정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하은은 미소를 지으며 민수에게 말했다. 등기일은 잘 됐어요. 생각보다 빨리 처리돼서 놀랐어요. 뭐, 잘 되면 된 거지. 고생 많았어요. 민수는 그러면서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하은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환하게 웃었다.
다 민수 씨 덕분이에요. 서류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금방 끝났어요. 그 복덕방 사장님도 민수 씨처럼 믿을 수 있는 사람 처음 본대요. 허허, 뭐 별것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사람 편하게 해주는 하은 씨가 고마운 거죠. 그 순간에도 민수는 믿고 있었다. 이 여자가 이 모든 걸 진심으로 해주고 있다고. 단 한 번도 그 마음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고, 서류 속에 찍힌 자신의 도장에 어떤 의미가 담겼는지조차 모른 채였다. 하루 종일 내리쬐던 햇살이 땅을 식히기도 전에 철민이 마련해줬다는 기분 전환용 여행지에 도착한 민수는 하은과 함께 낯선 모텔 복도를 따라 조용히 걸어 들어갔다. 금색 번호가 찍힌 문을 열자마자 작지만 잘 정돈된 침대와 얇은 커튼 너머의 창문, 그리고 무심한 조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딱 이 정도면 좋아요. 너무 고급지지 않은 것도 편하고. 하은은 짐을 내려놓자마자 커튼을 열어 창밖을 확인했다. 바로 옆엔 다른 모텔 창이 마주 보고 있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은 듯 가볍게 웃으며 돌아섰다. 민수는 벽에 걸린 리모컨을 찾아 에어컨을 켰고 그 바람 사이로 하은의 머리카락이 살짝 흔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그의 앞에 섰고 어깨에 걸친 겉옷을 자연스럽게 벗어 의자에 걸쳤다. 민수 씨, 여행 오면 특별한 기분 안 들어요? 글쎄요. 혼자 다녀본 적이 없어서 잘. 그럼 지금 느껴봐요. 특별하게 만들어줄게요. 하은은 민수의 허리에 두 팔을 감았고 그의 입술에 자기 입술을 가만히 포개듯 눌렀다. 첫 입맞춤은 조용했고 둘째는 뜨거웠다. 셋째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게 만들었다. 혹시 여기 오는 거 조금 긴장됐어요? 아니요. 당신이랑 있는 건 늘 편해요. 그럼 오늘은 편해서 좋은 거고 나는 그 편함 안에서 민수 씨한테 미쳐보고 싶은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손끝으로 민수의 목덜미를 훑었고 셔츠 단추를 하나하나 풀어내기 시작했다. 민수는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숨을 고르며 두 눈을 감았고 하은의 손길을 따라 어깨가 드러났다. 그 순간 하은은 민수의 등을 밀며 그를 침대 위로 앉혔다. 그냥 누워 있어요. 오늘은 내가 먼저고 내가 위에 있을래요. 그녀는 말하며 자신의 블라우스 자락을 걷어 올렸고 그 안에서 흰 속옷과 부드러운 피부가 조명 아래에 드러났다. 민수는 입을 다문 채 고개를 끄덕였고 하은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의 무릎 위에 앉았다. 손끝이 가슴을 지나 배를 타고 내려가며 벨트를 푸는 그 짧은 찰나. 민수는 두 눈을 뜨고 그녀를 올려다봤다. 하은 씨, 응. 이런 순간들이 진짜라서 무섭기도 해요. 무서워하지 마요. 진짜든 착각이든. 지금은 그냥 우리 둘밖에 없잖아요. 그녀는 그렇게 속삭이며 민수의 귓불을 살짝 물었고 민수는 더는 참지 못하고 그녀를 끌어안았다. 몸과 몸이 포개졌고 하은은 천천히 허리를 움직이며 자신의 리듬을 만들었다. 민수는 손끝으로 그녀의 등줄기를 따라 움직였고 그 손끝이 닿는 곳마다 하은은 부드럽게 떨렸다. 창문 너머로 어둠이 깔리고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커튼 틈을 비집고 들어왔다. 그 불빛 아래 하은의 얼굴이 젖어 있었고 민수는 그 얼굴을 감싸 안고 다시 입술을 맞췄다. 그 순간 민수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병환도, 땅 문서도, 농기계 고장도, 철민도 아무것도 머릿속을 스치지 않았다. 오직 이 여자의 숨결, 이 여자의 몸, 이 여자의 눈동자만이 민수의 모든 감각을 지배하고 있었다. 하은은 민수의 가슴팍에 뺨을 기대고 짧은 숨을 토하며 말했다.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기까지 오게 한 건 당신이에요. 나는 그냥 당신이 원한 걸 해주고 싶었어요. 그럼 계속 그렇게 해줘요. 그게 당신이니까, 내가 사랑한 사람이니까. 그 말과 함께 민수는 하은을 뒤로 눕히고 몸을 밀어 넣었다. 두 다리는 얽혔고 숨은 높아졌고 침대는 조용히 삐걱이며 한참 동안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모텔 창밖에는 바람 한 점 없었지만 창 안에 두 사람은 온몸으로 불을 일으키고 있었다. 민수는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행동으로 말하고 있다는 기분을 느꼈고 그 감정은 너무도 생생했어. 거짓말이란 걸 아직 눈치채지 못했다.
병실 천장의 형광등은 이상하리만치 밝았고 의사 가운을 입은 남자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 묻힌 단어들은 날이 서 있었다. 다발성 장기 부전입니다. 이번 고비를 넘기면 다행이지만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예, 감사합니다라는 짧은 대답만 내뱉었다. 어머니는 산소호흡기를 쓴 채 미세하게 숨을 내쉬고 있었고 그 얼굴은 언제나처럼 잔소리를 퍼붓던 생기 없는 무채색의 그림처럼 보였다. 민수는 어머니의 이마를 조심스레 닦으며 다 젖은 수건을 손에 꼭 쥔 채 시선을 떨궜다. 그 사이 집에서는 또 다른 장면이 벌어지고 있었다. 하은은 민수가 남긴 소파 위 잠바를 치우며 웃었고 철민은 부엌에 놓인 종이봉투를 툭툭 두드렸다. 됐어. 계약서 넘긴 땅 잔금도 들어왔고 이번에 빠진 것도 깔끔하게 닫혔어. 이제 민수 그놈만 서울 나오면 진짜 접수야.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타왔다. 이렇게 순진할 줄은 몰랐어요. 어떻게 진짜 도장을 그냥 건네줘. 그게 순진한 거지, 멍청한 거지. 근데 너 그 남자 감정선 조절 잘해. 지금 어머니 위독하다고 하니까 딱 연민의 감정 던지기 좋아. 우리가 새 출발하면 어머니도 편해지실 거예요. 이런 멘트 써. 하은은 그 말을 듣고 한 박자 쉬며 중얼거렸다. 슬플 때 제일 많이 빠지니까요. 사람은 그게 무너지는 타이밍이죠. 민수는 병실 소파에 앉은 채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보고 있었다. 3시간째 같은 자세였다. 의식도 없고 대화도 없고 회복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어머니의 호흡기 소리는 기계음처럼 반복됐고 민수의 머릿속도 그렇게 반복되고 있었다. 왜 이럴까? 왜 이런 타이밍에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온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다. 문을 열자 조용한 실내에 아늑한 향초 냄새가 퍼져 있었고 하은은 얇은 티셔츠에 가디건 하나 걸치고 거실에서 민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많이 힘들었죠. 얼굴이 다 하얘요. 하은이 다가와 민수의 손을 꼭 잡았고 민수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러다 돌아가시면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당신은 나한테 전부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새로운 삶 시작하는 거 보면 마음 편하게 떠나실지도 몰라요. 무슨 말이야, 새로운 삶. 하은은 손등으로 민수의 뺨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서울로 나가요. 이번에 들어온 잔금 일부로 전세라도 얻고 나머지는 조금씩 다시 벌면 되잖아요. 농사는 그냥 나중에 가끔 내려와서 하면 되고. 서울? 응, 서울. 나 시골이 너무 좁아. 이젠 우리 둘만의 공간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민수 씨한테 의지했던 것처럼 이젠 내가 민수 씨한테 그렇게 기대고 싶어요. 진짜로 함께 사는 거 서울 가서 해보고 싶어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다. 모든 걸 다 놓고 가면 어쩌면 어머니도 조금은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았고 하은의 그 조용한 눈동자 속에 담긴 말들이 거짓말처럼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민수의 눈동자엔 힘이 없었고 그 무기력한 눈빛을 보며 하은은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끝은 민수의 목덜미를 어루만졌고 말없이 그의 무릎에 기대며 한 줄 숨을 뱉었다.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지금 이게 진짜 나한텐 전부예요. 민수는 눈을 감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수근과 같았고 그 말 없는 동이는 곧 모든 걸 잃게 될 시점으로 그를 밀어넣고 있었다. 그날 밤 민수는 잠들지 못했다. 하은이 옆에서 조용히 숨을 쉬며 등을 돌리고 있었지만 민수의 눈은 천장을 뚫을 듯 열려 있었다. 피곤함이 몰려와도 도무지 눈꺼풀이 내려가지 않았다. 심장이 이상하게 울컥거렸고 목 뒤쪽에선 서늘한 기운이 뚝뚝 떨어졌다. 그동안 보지 않으려 했던 장면들이 하나씩 스쳐갔다. 이불에 쌓여 웃던 하은의 모습, 첫 입맞춤, 그녀가 농담처럼 던졌던 난 사랑 앞에서는 조금 계산적인 여자예요라는 말, 그리고 그 말에 그냥 웃고 넘겼던 자신.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핸드폰을 들었다. 며칠 전 병원에서 대기하던 중 친구가 알려줬던 위치 추적 어플이 떠올랐다. 연인 간의 안전을 위해 설치해두는 거야라며 별 생각 없이 깔았던 그 앱. 그 속엔 민수가 모르는 시간의 기록이 수십 줄씩 쌓여 있었다. 서울.
민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하은이 외출했다고 말했던 날짜를 하나하나 짚었다. 그녀는 분명 이장님 아내와 시장 간다고 했고, 다른 날은 읍내 병원 간다더니 위치 기록은 계속 강남 모처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다시 눌렀다. 정확한 주소가 찍혀 있었고 하은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번호가 그 위치에 멈춰 있던 시간이 3시간이 넘었다. 그날 민수는 혼자 저녁을 먹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응급치료 기다리느라 오래 걸렸어요. 줄이 길더라고요. 민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서랍 속에서 서류철을 꺼냈다. 며칠 전 하은이 이건 등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라며 민수에게 슬쩍 보여줬던 대출 신청서. 그는 그 서류의 복사본을 의심 없이 꽂아뒀었다. 그리고 오늘 그 서류를 다시 꺼내 읽는 순간 민수는 손끝이 굳어졌다. 이름 이하연, 생년월일 동일, 신분증 사본까지 복사되어 있었지만 이름만 하은이 아니었다. 그의 눈이 흔들렸다. 이하연?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예전에 우연히 본 그녀의 통장 사본을 찾아냈고 그 안에 적힌 이름 또한 이하연이었다. 그 순간 민수는 손에 쥔 종이를 놓쳤다. 마루 바닥에 서류가 흩어졌고 그중 한 장 계좌 이체 내역이 뒤섞인 문서가 눈에 들어왔다. 철민의 이름이 찍혀 있었다. 거래 내역 이하연에게 송금 100만 원, 반복 횟수 6회. 금액은 늘 같았고 날짜는 일정했고 거래 메모란엔 계약 정산이라는 낯선 문구가 붙어 있었다. 계약. 민수는 입술을 깨물며 문서들을 주워들었고 핸드폰으로 다시 철민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는 갔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그는 전화를 끊고 하은이 자고 있는 방을 천천히 바라봤다. 아직 등이 보인 채 숨을 쉬고 있었고 그 작은 움직임조차 지금은 전부 연기처럼 보였다. 민수는 걸음을 옮겼다. 부엌으로 가서 조용히 냉수를 마셨고 찬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면서도 가슴 안에서 끓는 무언가가 식혀지지 않았다. 하은은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고 철민은 받지 않는 전화기 너머에서 어쩌면 지금도 웃고 있을지도 몰랐다. 민수 씨. 하은이 뒤척이며 일어났다. 머리를 정리하지도 않은 채 민수의 뒷모습을 보고 중얼거렸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민수는 천천히 돌아보며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 눈빛이 이전과 달랐음을 하은은 아직 알지 못했다. 민수는 며칠째 하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다. 말을 아끼는 대신 손은 바빠졌고 머리는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핸드폰을 교체하는 것이었다. 통신사에 찾아가 위치 기록과 통화 기록, 설치된 앱 목록까지 전부 백업했으며 하은이 모르게 통화 자동 녹음 설정도 새로 걸었다. 그날 밤 하은은 잠들기 전 민수의 옆에 와서 속삭였다. 요즘 왜 이렇게 무뚝뚝해요? 서울 얘기 꺼낸 게 부담됐어요? 민수는 고개를 천천히 흔들었다. 아니, 그냥 생각할 게 많아서. 뭘 그렇게 혼자 생각해요? 그런 거 다 나눠야 진짜 부부죠.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민수가 이미 생각하는 단계를 넘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민수는 다음 날 읍내 친구 중 컴퓨터 수리를 하는 후배를 찾아갔다. 그 후배는 예전에 하드 복구를 잘한다는 이유로 한 번 부탁한 적 있었고 이번엔 핸드폰과 노트북을 들고 삭제된 통화 파일 복구 가능하냐고 물었다. 몇 시간 후 복구된 폴더를 열어본 순간 민수는 손끝이 떨릴 뻔했다. 걔 진짜 웃겨, 철민아. 내가 뭐 해달란 것도 아니고 그냥 웃으면서 도장 꺼내더라니까. 너 나갔어, 아주. 잘했어. 이번 땅까지 끝나면 우리 서울 간다. 민수, 그건 너한테 잠깐 걸친 옷이야. 벗어버려도 안 아까운 거. 녹음 파일에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생생했고 하은의 비웃음 섞인 음성이 반복되며 민수의 폐부를 찔렀다. 그는 천천히 숨을 골랐고 복사된 음성 파일을 USB에 옮겼다. 잘 챙겨줘. 나중에 필요해서 그래. 후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아꼈다. 집에 돌아와 민수는 서랍 깊숙한 곳. 어머니의 약봉투가 남겨진 상자를 꺼냈다. 그 상자 밑면엔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작은 USB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어머니가 남긴 건가?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떼어내어 노트북에 꽂았다. USB 안엔 단 하나의 영상 파일이 있었다. 마지막 민수에게. 임사. 재생을 누르자 병원 침대 위 어머니가 민수를 향해 말을 걸기 시작했다. 민수야, 혹시 내가 먼저 가게 되면 이거라도 보고 내 마음 정리해라. 그 여자가 하은이가 뭔가 이상하더라. 내 앞에서는 잘했는데 내가 안 보는 데선 뭔가 눈빛이 다르더라. 너한텐 말 못했지.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았으니까. 그래도 사람 마음은 속일 수가 없더라. 엄마 눈엔 그 여자 순한 물 아니야. 민수는 입술을 깨문 채 눈을 감았다. 울음이 올라왔지만 터뜨리진 않았다. 대신 그는 그 영상을 복사해 다시 USB에 옮겼다. 녹취와 함께 그날 밤 하은은 민수에게 등을 기댄 채 말했다. 나 오늘 친정 좀 다녀와도 돼요? 이모네 가게 일이 좀 밀렸대서. 민수는 조용히 대답했다. 응, 다녀와. 너무 늦지 말고. 고마워요, 민수 씨. 요즘 민수 씨가 다시 예전 같아서 좋아요. 그래, 나도. 하지만 민수는 그녀가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이미 차 안에 도청 장치를 켜고 있었고 차량 위치는 GPS 앱으로 추적이 시작된 상태였다. 그는 조용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제 내가 남긴 말로 내 발목을 잡을 차례다. 그리고 내가 잃은 것들에 대한 대가는 제대로 받아낼 거다. 은행 계좌는 갑작스레 동결되었고 그날 오전 철민은 휴대폰을 꺼낸 채 좁은 모텔 방을 이리저리 서성였다. 이게 무슨 일이야, 하은아. 돈이 막혔어. 통장 아예 먹통이야. 하은은 침대에 앉아 말을 잇지 못한 채 민수의 이름만 중얼거렸다. 민수, 우리 알았나 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그 놈이 그럴 깜냥이 어딨어. 하지만 그 순간 철민의 폰에 검은 문자 하나가 떠올랐다. 계좌 이상거래 감지. 자금 추적 진행 중. 출석 요청 대상. 야, 나 진짜 뭔가 걸린 것 같아. 진짜 지금이라도 튀자. 네가 돈 뽑을 수 있는 데 있으면 일단 빼. 그럼 어쩌자는 건데. 민수 눈 피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 서울 갈 필요 없어. 일단 국도 쪽으로 빼자. 시외버스 타는 것부터 막아야 해. 그러나 그들의 조잡한 계획은 1시간도 버티지 못했다. 출발하자마자 도로 입구에서 대기 중이던 수사관들이 차량을 막아섰고 조용히 출석 요구서를 내민 이들이 하은과 철민을 경찰서가 아닌 검찰청 조사실로 바로 끌고 갔다. 철민은 조서 앞에서 손가락이 떨렸고 하은은 조사관이 내민 서류를 들여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서류 한 장, 그 안엔 모텔 외부 CCTV 영상 캡처가 붙어 있었다. 그녀가 철민과 통화하며 ATM 앞에서 입금을 완료한 장면이었다. 2차례 반복된 동일 패턴. 하은은 숨을 들이켰다가 길게 뱉었다. 이걸 어떻게? 그 순간 문이 열렸다. 민수가 조용히 들어섰다. 청색 셔츠에 검은 서류 봉투 하나 들고 단정히 정리된 머리카락. 그의 눈빛은 그 어떤 감정도 섞이지 않은 무표정의 복수자였다. 철민은 소리쳤다. 야, 민수야. 너 지금 이거 진짜냐? 진짜지. 왜 이래? 우린 너 도와주려고 했잖아. 서울도 같이 가기로 했고 내 미래 생각해서. 민수는 조용히 그의 말을 끊었다. 내 미래를 생각했다고. 내 인감으로 내 땅을 팔고 내 어머니 병상 옆에서 웃던 내가. 그는 철민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내가 너랑 아는 사이였던 거 후회된다. 하지만 지금은 덕분에 눈 떴으니까. 하은은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민수는 그녀에게도 다가가 조용히 말을 걸었다. 이름도 가짜였지. 이하연 씨. 하은은 고개를 살짝 들었고 눈동자가 젖어 있었다. 민수 씨, 나는 정말. 나도 널 믿었어. 그리고 어머니도 널 믿으려 했어. 그런데 그 믿음 안에 칼이 들어 있었다는 건 나중에야 알게 됐지. 그는 봉투에서 고소장을 꺼냈다. 공정증서, 계좌 추적 자료, 영상 녹취, 위치 기록, 유언 영상. 모든 것이 정리된 서류는 그 자체로 완성된 단죄였다. 그는 천천히 고소장을 담당자 책상 위에 올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건
엄마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한동안 정적이 흘렀고 하은은 울지도 항변하지도 않았다. 철민은 머리를 감싸주고 무너져 내렸고 민수는 조용히 문을 나섰다. 그의 걸음은 무겁지 않았다. 이제 끝이었다. 그들을 용서하지 않기로, 그들을 위해 눈 감아주지 않기로 마음먹은 순간부터 민수는 이미 이 모든 끝을 알고 있었다. 봄이 와 있었지만 집 안의 공기는 여전히 겨울 같았다. 민수는 늦은 오후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왔다. 문지방에 먼지가 얇게 쌓여 있었고 주방엔 물을 끓이지 않은 주전자 하나만 남아 있었다. 바닥에는 하은이 사놓은 얇은 러그가 그대로 깔려 있었지만 그 위로 누구의 발자국도 지나간 흔적은 없었다. 철민은 구속되었고 하은 역시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그는 직접 들었다. 검찰 조사 결과 공모와 계획적 사기, 허위 신분과 명예 도용, 모든 죄목이 그녀의 이름 아래 하나씩 더해지고 있었다. 민수는 천천히 방문을 열고 어머니의 영정사진이 놓인 안방으로 들어섰다. 사진 속 어머니는 늘 그랬듯 단정했고 입가엔 웃음 대신 어쩐지 근심 어린 눈매가 담겨 있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았다. 절을 올리는 동작 하나하나에 담긴 감정은 복잡하고 묵직했다. 미안함, 죄책감, 후회, 그리고 한 줄기 가벼운 안도감까지. 고개를 깊숙이 숙인 채 민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이런 세상이라는 거,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다는 거,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쉬운 미끼였는지. 저는 결국 아무것도 지켜내지 못했어요. 그래도 엄마한텐 진시하게 살았어요. 그건 분명해요. 그는 이 말을 바닥에 한 번 더 조용히 된 후 천천히 일어섰다. 밖으로 나오는 동안 집 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빛은 유난히 무표정했다. 민수는 작은 마루 끝자락에 앉아 차를 마셨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오랜만에 뜨거운 물을 끓였고 찻잔을 쥔 손은 예전보다 조금 더 가늘어져 있었다. 그의 눈은 마당 끝 굳게 닫힌 대문을 바라봤다. 누군가 그 문을 다시 열고 들어올 일은 이제 없을 거라고 그는 알고 있었다. 다 지나갔어요.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였다. 사랑도 거짓도 희망도 그 속에서 속았던 날들도 복수라는 이름으로 되갚은 시간까지도 이젠 다 지나갔어요. 이제 그냥 조용히 살게요. 그는 찻잔을 한 모금 삼켰다. 씁쓸했지만 참을만 했다. 그리고 그것이면 됐다. 이제 민수는 누구의 이름도 입에 담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들의 이름도 자신이 남긴 이름도 이제는 아무 의미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 사람을 믿는 일 없이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도 없이 고요하게 혼자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것으로 좋겠다. 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다. 비가 내리던 장례식장의 침묵도 사진 속 그녀의 웃음도 이제는 기억 속에서 희미하게 물들어가고 있었고 그 공백 위에 내 일상은 아무렇지 않게 흘러가고 있었다. 매일 퇴근 후 조용한 집에 들어와 등을 기대고 앉을 곳조차 없이 잠들던 습관이 익숙해질 무렵 문득 그녀가 살아있던 시간들보다 죽은 후의 시간이 더 선명하게 느껴진다는 걸 깨달았다. 그렇게 마음이 무뎌져 가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형부, 혹시 오늘 저녁 괜찮으세요? 지민이었다. 아내의 여동생. 장례식 이후 몇 번 마주칠 기회는 있었지만 길게 대화를 나눈 적은 드물었고 멀리 사는 탓에 얼굴을 보기도 쉽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따라 목소리가 유난히 가까이 들리는 느낌이었다. 이번에 발령이 나서요. 근처로요. 집을 알아보는 동안 며칠만 형부 댁에 지내도 될까요? 난 대답을 망설이지 않았다. 그래. 물론이지. 언제부터 들어올 건데? 내일요. 짐은 거의 없어요. 금방 정리될 거예요. 다음 날 지민은 작은 캐리어 하나를 들고 현관 앞에 섰다. 그녀는 여전히 아내를 닮은 미소를 띤 채 고개를 숙였다. 조심스럽게 구두를 벗고 현관에 들어서는 발끝에서부터 나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고 주방을 지나 안방 옆 작은 방에
그녀의 캐리어가 내려앉을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월세는 공짜지만 눈치는 제가 내야죠. 지민이 웃으며 말하자 나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다. 눈치까지 챙길 필요는 없지. 뭐 집이 넓은 것도 아닌데 오히려 사람 있어 좋지. 식탁 앞에 마주 앉아 먹는 저녁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그녀는 배달 온 국을 먹으며 맛있다는 말을 연신했고 나는 무심히 반찬을 집어먹으며 그런 그녀를 흘끔거렸다. 묘하게 익숙하고 동시에 낯설었다. 익숙한 건 그녀가 내게 형수였던 시절의 모습 때문이었고 낯선 건 그녀와 내가 이렇게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TV를 틀자 지민은 조용히 거실에 앉아 책을 폈고 나는 습관처럼 주방 정리를 했다. 설거지를 하다 창밖을 내다봤을 때 소파에 기대 조용히 책을 읽는 지민의 옆모습이 시야에 걸렸다. 그 순간 아내의 자리에 자연스럽게 채워진 그녀의 모습이 이상하리만치 평온하게 느껴졌다. 형부, 저 여기 있어도 정말 괜찮아요? 지민이 조심스레 물었다. 나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지민이가 불편하지 않으면 나도 문제없어. 이 집에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데. 그녀는 가볍게 웃었고 나는 그 웃음에 다시 눈길이 머물렀다. 그렇게 첫날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가 방문을 닫는 소리 그리고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 하나하나가 낯설게 다가왔다. 방 안은 조용했고 누군가가 옆방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상하게 마음이 복잡했다. 그날 밤 쉽게 잠들지 못한 이유를 나는 아직 설명할 수 없었다. 다만 어쩐지 오래 비워졌던 이 집 안의 공기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은 지워지지 않았다. 식탁에 놓인 그릇은 여전히 아내가 쓰던 것이었다. 연한 푸른색 테두리에 작은 꽃무늬가 박힌 밥그릇은 그녀가 유난히 아끼던 식기 세트의 일부였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는 걸 나는 오랫동안 허락하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 아침 그 그릇은 아무렇지 않게 지민의 손에 쥐어졌고 그녀는 조심스레 수저를 놓으며 말했다. 이거 언니가 쓰던 그릇이죠. 나도 기억나요. 고등학교 때 놀러 오면 항상 이 그릇에 밥 줬거든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반찬을 하나 집었지만 입에 넣기도 전에 기억이 목에 걸린 듯 멈칫했다. 과거의 기억을 꺼내는 게 어색하지 않은 듯 자연스러운 말투였고 그 속에는 묘한 정겨움이 담겨 있었다. 그땐 내가 진짜 많이 먹었지. 언니랑 둘이 떡볶이 해먹고 남기지도 않았잖아. 내가 웃으며 말을 잇자 지민도 나지막이 웃었다. 그 웃음은 작고 조용했지만 테이블 위로 흐르는 공기를 미묘하게 바꾸어 놓기에 충분했다. 그땐 내가 철이 없었죠. 지금은 뭐랄까. 조금은 덜 먹고 조금은 더 생각해요. 나는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걸렸는지 몰랐다. 지민은 밥을 뜨던 손을 멈추고 물컵을 살짝 들어 올리며 눈을 피했다. 식탁 너머의 그 시선은 아내와 살았던 그 시간들 속에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무언가를 스치고 지나갔고 나는 모르게 숟가락을 놓았다. 형부, 여기 있으면 진짜 편해요. 밥도 집밥 같고 공기도 익숙하고 그러니까 너무 오래 얹혀 살면 안 되겠죠. 그런 말 하지 마. 부담스럽지 않아. 넌 내 가족이고 여긴 내가 와도 되는 집이야. 내 말에 지민은 고개를 숙였다. 얼굴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웃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다른 온도가 숨겨져 있다는 걸. 식사는 조용히 이어졌다. 밥알을 씹는 소리, 물을 넘기는 목소리, 그리고 그 사이사이 스며드는 짧은 숨소리들이 오히려 말보다 많은 걸 이야기하는 듯 했다. 반찬을 하나씩 옮기며 나는 자꾸만 지민의 손끝을 의식했고 그녀도 어딘가 모르게 내 손동작에 시선을 두고 있었다. 형부, 요즘 TV 재미있는 거 뭐 보세요? 뜻밖의 질문에 나는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글쎄 드라마 하나 틀긴 하는데 집중은 잘 안 되더라. 혼자 사는 남자답네요. 드라마도 틀어놓고 딴짓하죠. 근데 이상하게 그런 모습이 더 사람 냄새 나는 것 같아요. 그녀의 말투는 농담처럼 가벼웠지만 내가 들은 건 그보다 더 가까운 거리감이었다. 식탁 아래 지민의 발이 살짝 흔들리며 내 무릎에 닿았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고 서로의 표정은 아무렇지 않은 듯 그대로였지만
나는 그 다음이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날 식탁은 따뜻했지만 그 온도는 예전과는 분명히 달랐다. 아내와 함께였던 시간의 온도는 익숙한 사랑이었다면 지금은 낯선 긴장과 묘한 기대가 뒤섞인 온기였다. 단지 밥을 함께 먹었다는 사실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난 우리는 동시에 식탁을 닦으려다 손등이 마주쳤다. 이번엔 분명했다. 지민은 손을 먼저 내리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먼저 수건을 놓자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형부, 아침 잘 먹었어요. 이런 아침 진짜 오랜만이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은 하지 않았다. 말로 하면 그 모든 감정이 현실이 될까봐. 이 조용한 집에 낯선 감정이 조금씩 뿌리내리는 걸 모르는 척한 채 나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다. 설거지를 하며 그녀의 발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같은 식탁인데 왜 이토록 다른 온도일까? 욕실 문이 닫힌 채로 샤워기 물소리가 은은하게 퍼졌다. 지민이 들어간 지 꽤 시간이 지났고 주방에서 컵을 닦던 내 손끝은 어느새 멈춰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를 즈음 욕실 쪽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형부 혹시 수건 하나만. 나는 고개를 들고 욕실 쪽을 바라봤다. 현관 옆 선반에 수건이 있었고 그녀는 서두르느라 그것을 챙기지 못한 듯했다. 망설이지 않고 나는 수건을 집어 욕실 앞으로 다가갔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손잡이 아래 틈이 아주 약간 열려 있었고 그녀가 안에서 손을 내밀며 말했다. 여기요. 그냥 손에 쥐어주시면 돼요. 말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엔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나는 손에 수건을 말아 그녀의 손이 닿을 만한 틈에 가까이 댔다. 문틈 너머로 나온 그녀의 손끝이 내 손등에 스치며 수건을 쥐는 순간 아주 미세하게 전류 같은 떨림이 퍼졌다. 그 짧은 접촉은 단지 수건 하나를 주고받는 동작에 불과했지만 우리의 침묵은 그 이상이었다. 고마워요, 형부. 죄송해요. 깜빡해서. 괜찮아. 뭐 집이 좁아서 그런 일도 있는 거지. 나는 억지로라도 웃으며 말을 붙였지만 이미 감정선은 조금 기울어버린 듯했다. 욕실 안에서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울리자 나는 조용히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은 켜졌지만 소리는 없었고 화면 속 드라마는 아무런 맥락도 없이 지나갔다. 내 시선은 그저 욕실 문을 향한 채 마음은 어딘가 불편한 설렘 속에 머물렀다. 잠시 후 머리를 말린 지민이 거실로 나왔다. 헐렁한 반팔 티셔츠와 무릎까지 오는 단바지는 집 안에서 입기엔 평범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평범하게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수건으로 머리를 꾹꾹 누르며 내 옆을 지나쳐 주방 쪽으로 갔고 나는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형부, 오늘은 좀 더운 것 같죠? 샤워하니까 조금 나아졌어요. 그래, 낮에 비가 와서 습했잖아. 밤에도 덥네. 나는 대답하며 시선을 TV로 옮겼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망설이다가 내 옆 소파에 조심스레 앉았다. 간격은 적당했지만 이상하게 온기가 가까이 느껴졌다. 형부는 아침에 주로 뭐 보세요? 이 드라마 재방송 아니에요. 그냥 틀어놓은 거야.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어서.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물었다. 형부는 혼자 있는 게 많이 외로워요? 나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단지 외로움에 대한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응.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이 소리에 민감해지더라. 문 여는 소리, 발소리, 컵 부딪히는 소리 같은 거. 지민은 무릎을 감싸고 앉아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그 소리를 제가 채워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형부는 참 조용한 분이니까. 그 말은 단지 형부에 대한 예의나 위로가 아니었다. 말끝마다 묻어나는 감정은 너무 정직했고 그 정직함이 오히려 위험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운 채 한참을 뒤척였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욕실 문틈을 통해 전해졌던 지민의 손끝 감촉이 지워지지 않았다. 그녀는 지금 방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와 같은 불면 속에 있는 걸까? 처음 그릇을 내어주던 순간처럼 수건 하나가 우리 사이의 선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었다.
침묵은 깊어졌고 잠은 오지 않았다. 욕실 문 앞에서 시작된 그 작은 접촉이 이 밤을 이토록 길게 만들 줄은 몰랐다. 봄의 공기가 유난히 부드럽게 스며들던 아침이었다. 창밖으로 흘러들어오는 햇살은 부엌 창가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고 나는 텀블러에 간 내린 커피를 천천히 따르며 부엌 창문을 활짝 열어두었다. 마당 끝 벚나무의 분홍빛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바람결에 살짝 흔들리며 몇 장의 꽃잎이 날아오르기도 했다. 형부, 커피 드실래요? 지민의 목소리는 귀에서 살짝 들려왔다. 여느 날과 다름없는 말투였지만 그녀의 맨발이 바닥에 살짝 스치며 내 옆으로 다가오는 소리는 이전보다 조금 더 가까워진 감정을 말해주는 듯했다. 응, 마시자. 오늘은 딱 커피가 필요한 날 같네. 저도요. 어쩐지 오늘은 조용히 커피나 마시고 싶은 그런 날이에요. 지민은 내 옆 창가 의자에 자연스럽게 앉았다. 두 사람이 부엌 테이블 앞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다.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고 오히려 적당한 고요함이 서로를 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양손으로 머그컵을 감싸쥔 채 창밖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작년에 언니랑 벚꽃 구경 갔을 때 생각나요. 여의도 쪽이었나. 그날 언니가 저보고 언젠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런 풍경 보여주면 좋겠다고 했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지민이한테 어울리네. 예쁜 거 보면 먼저 누구 생각부터 하는 사람. 그럴까요? 근데 지금은 그냥 벚꽃이 피면 언니 생각보다 형부 얼굴이 먼저 떠오르니까 그게 좀 혼란스러워요. 지민은 마치 혼잣말처럼 내뱉었지만 그 혼란의 끝이 나를 향한 감정임을 부정할 수 없었다. 나는 대답 대신 머그컵을 한 모금 들이켰고 그 순간 조용한 바람이 불었다. 창밖에 매달린 벚꽃이 몇 장이 흩날리며 창 안으로 들어왔고 하나가 그녀의 손등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지민은 손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바라봤다. 이렇게 조용히 내려와 앉은 건데 떼어내지 못하겠어요. 나는 미세하게 웃었다.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이 감정은 아직 어디에도 닿지 않았지만 어쩌면 닿을 수 없는 거였을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조용히 내려앉았기에 더 지울 수 없는 감정이었다. 지민이 나를 향해 살짝 웃으며 말했다. 형부는 언니랑 벚꽃 보러 다닌 적 있어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우리는 늘 꽃 피기 전에 바빴고 꽃 지고 나서야 여유가 생겼지. 그래서 항상 타이밍이 안 맞았어. 그럼 오늘은 저랑 같이 보시는 거네요. 형부의 첫 벚꽃. 지민의 말에 나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너무 조용해서 그런지 그녀가 내 옆에서 조금만 몸을 기울이자 그 숨결이 내 팔에 가볍게 닿는 듯했고 나는 그제야 컵을 내려놓았다. 지민. 네. 이런 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네. 그녀는 대답 대신 손등에 남아있던 벚꽃잎을 조심스레 쥐고는 내 잔 옆에 살포시 내려놓았다. 그냥 오늘은 오늘인 거죠. 내일은 내일이고요. 우리는 그 말을 끝으로 다시 말을 멈췄고 커피는 식어갔으며 창밖의 바람은 점점 더 따뜻해지고 있었다. 어쩌면 이 감정은 아주 오래전부터 피어나고 있었던 건 아닐까. 단지 이제야 봄이 된 것처럼 거실 조명이 은은하게 퍼지는 밤, 우리는 각자 다른 생각으로 와인잔을 비워가고 있었다. 따로 준비한 안주도 없었고 TV도 켜지 않았다. 그저 봄밤의 정막과 잔잔한 음악, 그리고 한 병의 와인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민은 처음엔 긴장한 듯 와인잔을 입가에만 대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나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잔을 비우기 시작했다. 나는 알코올이 그녀의 어깨를 조금씩 무장해제시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손끝이 유난히 와인잔을 오래 쥐고 있는 걸 보며 저 마음을 이제 놓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걸까 혼자 상상에 빠졌다. 형부는 결혼한 뒤로도 외로울 때가 있었어요? 그녀가 문득 그렇게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눈빛으로 되물었다. 지민은 쓴웃음을 지으며 잔을 내려놓고 다소 흐릿해진 시선으로 날 바라보았다. 언니가 떠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사람 하나가 없어진 자리는 물건이 아니라 감정으로 채워지는 거라는 걸. 넌 나보다 더 어른스럽구나. 아니에요. 그냥 그리웠어요.
형부도, 이 집도, 언니랑 같이 웃던 저녁밥 시간도. 그녀의 말에 가슴이 서서히 죄어들었다. 나는 무언가 말을 해야 했지만 어떤 단어도 이 상황을 더 부드럽게 만들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대신 우리는 다시 와인을 따랐다. 그녀가 잔을 들었고 나도 들었다. 부딪히지 않은 채 마시는 술은 어쩐지 더 깊고 더 조용하게 취하게 했다. 지민이 소파에 등을 기댄 채 몸을 비틀며 자리에서 자세를 바꾸는 순간 그녀의 무릎이 내 허벅지에 살짝 닿았다. 미동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지만 그 짧은 접촉은 마치 천둥처럼 내 감각을 때렸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녀는 다시 잔을 들었고 나는 그 잔의 절반쯤이 그녀의 입술 자국으로 젖어드는 걸 보았다. 형부는 지금 후회하고 있나요? 무엇을? 나를 들었던 거요. 이 집에 이렇게 자주 마주치는 걸 허락했던 거. 그녀의 시선은 도발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조심스러웠고 서글펐다. 그러니까 더 위험했다. 나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봤다. 와인 한 잔 사이의 노인거리. 말없이 천천히 그녀가 내 손등 위에 손을 얹었다. 그 손이 따뜻해서가 아니라 떨리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움찔했다.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내가 미안해요. 왜 내가 미안해? 이 감정이 언니한테 미안하니까요. 근데 그녀의 손이 내 손가락 사이로 파고들었다. 근데 더는 못 참겠어요. 나는 그 손을 그대로 잡았다. 어쩌면 그때 이미 모든 게 결정났는지도 모른다. 아무 말 없이 우리는 나란히 앉은 채 서로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입술이 내 볼에 살짝 닿았고 그 다음엔 코끝을 스쳤다. 지민아, 말하지 말아요. 제발. 그녀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은 순간 아무런 저항도 부정도 없었다. 숨결이 얽히고 숨이 뜨거워졌다. 나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그녀는 내 무릎 위에 앉았다. 얇은 셔츠 너머로 전해지는 그녀의 체온이 거짓말처럼 따뜻했다. 와인잔이 탁자 아래로 떨어지는 소리에도 우리는 놀라지 않았다. 조명이 꺼졌고 그 순간 우리는 마치 본능의 어둠에 기대듯 입술을 포개었다. 소파 위 그녀의 손이 내 셔츠 단추를 조심스럽게 풀어내고 있었다. 가슴팍을 덮던 셔츠가 스르르 벗겨졌고 그녀는 그 위에 이마를 기댔다. 이게 맞는 건가요? 난 지금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 그럼 그게 정답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덜미를 감싸 안고 천천히 몸을 눕혔다. 입술은 목선을 타고 내려갔고 손끝은 그녀의 등을 더듬으며 옷자락을 벗겨냈다. 그녀도 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입술을 포개왔다. 몇 번이고 숨을 잃을 만큼 깊이. 그날의 우리는 한참을 그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죄책감은 와인의 뒷맛처럼, 사랑과 욕망은 그 잔향처럼 오래도록 입안에 남았다. 아침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되었다. 창문 너머로 흐르는 햇살은 여느 때처럼 거실 바닥을 따스하게 덮었고 커피포트는 익숙한 소리를 내며 물을 끓이고 있었다. 나는 눈을 비비며 주방으로 나가 조용히 잔을 꺼냈다. 주방 한쪽에서는 지민이 식탁에 앉아 토스트에 잼을 바르며 아무 일 없다는 듯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눈동자 어딘가가 비어있는 듯 느껴졌다. 나는 뭔가 목에 걸린 기분으로 입술을 눌렀고 인사를 건네는 그녀의 목소리는 오히려 더 선명하게 다가왔다. 형부, 오늘은 커피에 시나몬 안 뿌릴 거예요? 나는 웃는 얼굴로 고개를 저었고 커피잔을 건네며 대답했다. 오늘은 그냥 쓴맛으로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 말에 그녀는 피식 웃었지만 웃음이 너무 빠르게 사라졌다. 식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지만 서로의 눈은 거의 마주치지 않았다. 나는 괜히 스마트폰 화면을 켰다 껐다 반복했고 그녀는 조용히 식빵을 씹으며 커피를 마셨다. 이상하게 침묵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고 있었다. 지민아,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응. 오늘 출근은 몇 시였지? 9시 반이요. 형부는 오늘 늦게 나가세요. 응, 회의가 오후에 있어서. 조금 늦게 나가려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고요가 돌아왔다. 말이 오갔지만 말이 아니었던 듯했다. 그녀는 마지막 한 조각을 다 먹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머그잔을 씻었다.
그 모습조차 지나치게 조심스럽고 맑은 자세였다. 어젯밤의 기억이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선명히 알고 있었다. 출근 준비를 하러 방으로 들어가던 그녀는 문고리에 손을 걸친 채 문턱에서 잠시 멈춰 섰다.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형부, 어제 일은 그냥 좀 취해서 그런 거니까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애써 담담한 말투를 유지하려 했었고 눈길은 내 얼굴이 아닌 내 어깨쯤에 머물러 있었다. 나는 겨우 입술을 떼며 대답했다. 그래, 너도 괜찮았으면 좋겠다. 나도 괜히 복잡하게 만들고 싶진 않아. 그녀는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인 후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려왔다. 그날 하루는 이상하리만큼 길게 느껴졌다. 같은 집 안에 있으면서도 지민과 마주치는 순간은 적었고 마주쳐도 서로 살짝 고개만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복도에서 엇갈릴 때마다 나는 괜히 문을 닫거나 방향을 바꿨고 그녀는 발소리를 줄이며 걸었다. 거실에 남은 그녀의 머리카락 한 올조차 어쩐지 낯설게 느껴지는 오후였다. 어제는 눈앞에 있던 그 거리가 오늘은 너무 멀게만 느껴졌다.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천장이 낮은 단독주택 특유의 얇은 슬레이트 지붕은 빗방울 소리를 더 증폭시켜 내렸다. 처음에는 평온한 리듬이었지만 점점 속도를 더하며 천둥을 동반했다. 지민은 거실 소파에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고 나는 주방 쪽 전등을 끄기 위해 일어나다 말고 창밖을 바라봤다. 전기 불빛이 몇 번 깜박이고 나서 정적이 찾아왔다. 정전이었다. 형부, 정전인가 봐요. 그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게 들렸다. 나는 냉장고에서 비상용 랜턴을 꺼내 조심스럽게 불을 밝혔고 은은한 빛이 어두운 집안을 간신히 채웠다. 전기가 나간 게 뭐 대수겠냐는 듯 행동했지만 그 어두움 속에서 지민의 눈동자는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말없이 작은 랜턴을 거실 테이블에 두고 그녀를 지나 방으로 들어왔다. 그날은 왠지 지민의 숨소리가 따라 들어온 것 같았다. 얼마 후 방문이 살짝 열리더니 지민이 조심스레 들어왔다. 이불을 덮은 채로 누워있는 내 쪽으로 다가온 그녀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형부, 저기 갑자기 불도 꺼지고 비도 오고 무서워요. 나는 조용히 시계를 바라봤다. 새벽 1시 27분. 다시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머리를 살짝 떨군 채 이불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잡고 있었다. 얇은 티셔츠에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랜턴 불빛에 그 실루엣이 너무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이불을 들자 지민은 주저하지 않고 내 옆에 들어왔다. 이불 한쪽만 같이 덮을게요. 잠깐이면 돼요.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숨소리로 감정을 숨긴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 가지 않았다. 지민의 머리카락이 이불 위로 흘러내리고 그녀의 체온이 등을 타고 들어왔다. 그리고 등 뒤에서 조심스레 다가온 팔이 내 허리에 걸렸다. 나는 그대로 몸을 뒤로 돌려 그녀와 마주했고 지민은 말없이 나를 바라봤다. 지민아, 네,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녀는 눈을 감지 않은 채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속삭였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오늘만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아줘요.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찾아와 겹쳤고 그 손끝에서 진심이 전해졌다. 거부할 수 없는 체온과 지워지지 않을 감정의 무게. 나는 그녀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말할 기회를 엿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내 턱을 감싸고 아주 조용히 키스해왔다. 입술이 닿은 순간 모든 죄책감이 무력해졌다. 불 꺼진 방, 그 안에서 흐르던 감정은 자제라는 단어를 지워버리고 있었다. 그녀는 겁먹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다 그 눈빛조차 감아버렸다. 우리는 그날 말없이 아무런 방해 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셔츠 단추가 풀리고 손끝이 허리를 타고 내려갈 때 지민은 아주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형부, 괜찮아요. 그녀의 말은 작고 떨렸지만 확실한 의지였다. 나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지민의 피부는 은은하게 빛났고
그녀의 입술은 떨리면서도 적극적으로 나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서로를 끌어안고 다시 또 다시 입술을 맞댔다. 그리고 이불 속에서 형부와 처제라는 관계는 더 이상 무의미해졌다. 오직 남자와 여자로 우리는 서로를 감쌌다. 그녀는 가끔 고개를 묻으며 조용히 울기도 했고 나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등을 토닥였다. 형부, 우리 정말 이제 되돌아갈 수 없어요. 그 말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는 처음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방 안은 비 오는 소리로 가득했지만 그보다 더 짙은 숨소리가 밤을 적시고 있었다. 식탁 위 그릇들을 다 치우고 물을 채운 세제로 설거지를 시작한 건 지민이었다. 슬리퍼를 질질 끌며 싱크대 앞에 선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무심히 입가에 커피를 머금었고 다 마시지 못한 잔을 식탁 끝에 내려놓은 채 조용히 그녀의 움직임을 따라 눈을 움직였다. 푸석한 머리, 티셔츠 아래로 드러난 목선, 젖은 물방울이 튄 반바지 끝단까지 모든 게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의 그림 같았지만 눈길이 오래 머문 자리엔 평온한 감정보다는 묘하게 말라붙은 욕망 같은 것이 천천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지민은 무심한 척 등을 돌리고 설거지를 이어갔고 나는 어느새 의자를 밀고 조용히 일어났다. TV 소리는 이미 줄여놓았고 창밖은 어둑하게 가라앉아 있었으며 벽시계는 어느덧 자정을 향하고 있었다. 내가 그녀에게 다가선 건 아주 조심스러웠다. 발소리를 죽이고 뒷걸음치듯 가까이 간 끝에 그녀의 바로 뒤에 섰다. 흐르는 물소리와 함께 설거지하는 손길 사이로 희미한 향이 느껴졌고 나는 그 향에 이끌리듯 손을 뻗어 그녀의 허리에 가만히 닿았다. 지민은 놀란 듯 몸을 움찔했지만 소리를 내진 않았다. 내 손은 그녀의 허리깨를 따라 천천히 움직이다가 멈췄고 그 정적을 깨듯 그녀의 손이 천천히 움직여 내 손등을 덮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잠시 멈춰 있었고 싱크대에 흐르던 물줄기만이 방 안의 소리로 남아 있었다. 지민아, 내가 작게 불렀다. 계속 이렇게 있어도 돼. 지민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마치 숨을 삼키듯 작게 대답했다. 형부가 먼저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답할 순 없어요. 그녀의 말은 말 그대로였지만 감정은 다르게 들렸다. 불편하지 않다는 뜻인지 혼란스럽다는 말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녀가 내 손을 잡은 채 뿌리치지 않았다는 건 하나의 대답으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등을 따라 팔을 감았고 그녀는 살짝 등을 기대며 체중을 내게 기댔다. 그 무게는 가벼웠고 온도는 너무 따뜻해서 더는 도망칠 수 없을 것 같았다. 지금처럼만 있으면 안 될까? 나는 다시 조심스레 물었고 지민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런데요, 내일은요? 나는 대답하지 못한 채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고 그녀는 천천히 손을 빼며 다시 설거지를 마저 하겠다는 듯 자세를 고쳤다. 내가 손을 떼지 않자 그녀는 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형부, 물 묻었어요. 옷 다 젖어요. 나는 그녀의 등을 한 번 더 감싸 안고 속삭였다. 그럼 수건으로 닦아줘. 내 손으로는 내가 닿은 자리를 쉽게 지울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말에 지민은 작게 웃었다. 웃음은 짧았지만 그 속엔 묘한 여운이 흘렀고 그날 밤 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침실문이 닫히는 소리, 문 앞에 머뭇거리는 발소리, 그리고 끝내 돌아가는 가벼운 발걸음까지. 그 밤 이후 우리는 다시 아무 일 없었던 듯 지냈지만 부엌의 조용한 풍경 속에서 시작된 감정은 분명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서로의 뒷모습에 깃든 의미만큼은 결코 지울 수 없을 것 같았다. 소파는 평소보다 조금 더 넓어 보였다. 지민이 조용히 다가와 말없이 담요를 들고 내 옆에 앉았다. 커다란 담요가 다리를 덮고 무릎이 스치며 순간적으로 시선이 겹쳤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리모컨을 들고 TV를 켰고 나는 그런 지민의 얼굴을 보며 웃지 못할 긴장을 삼켰다. 흘러나오는 드라마의 대사는 귓가에 닿기도 전에 사라졌고 오히려 지민의 숨소리, 담요 안에서 바지깃이 스치는 소리, 커피 향에 섞인 샴푸 냄새 같은 것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형부, 이거 진짜 재밌대요. 요즘 완전 인기래요. 응,
아, 그래. 난 요즘 이런 거 잘 안 보는데. 한 번 보면 빠져요. 등장인물이 다들 이상하게 설득력 있어서. 그럼 너는 어떤 캐릭터에 빠졌는데? 지민은 웃지 않고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아무 말도 안 해도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 사람한테 결국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 대답이 단지 드라마 얘기인 걸까? 대사는 멀어지고 화면 속 인물들의 얼굴이 뿌옇게 보이기 시작했다. 등받이에 기대 앉은 지민의 어깨가 천천히 내 팔에 닿았고 우리는 서로 시선은 두지 않은 채 숨을 가다듬었다. 너무 가까워도 안 되는 거 알고 있었지만 너무 멀어지는 것도 이상하게 어색했다. 담요 안에서 팔꿈치가 닿고 그녀가 살짝 몸을 움직일 때마다 무릎이 다정하게 스쳤다. 눈은 화면을 바라보면서도 온 신경은 그 온도에 머물러 있었다. 형부, 저 진짜 여기서 잘해보고 싶어요. 그냥 직장 문제로 잠깐 온 게 아니라 언니가 좋아하던 이 동네 그냥 살아보고 싶어서. 그랬구나. 처음 말하네. 내가 그런 마음이었을 줄은. 말하면 부담될까봐 그냥 말 안 했어요. 지민아. 네. 요즘 널 보면 자꾸 웃게 돼. 그게 조금 겁이 나기도 해. 지민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봤다. 그 눈빛은 울 것처럼 붉어져 있었고 나는 손을 뻗었다가 다시 내려야만 했다. 소파 위에 우리는 마치 멈춰있는 두 사람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다. 웃음도 말도 없는 시간이었지만 그 어떤 때보다 감정은 빠르게 흘렀다. 드라마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우리는 이야기의 결말보다 담요 아래의 정적 속에 더 깊이 빠져 있었다. 늦은 오후 노을빛이 길게 늘어져 벤치에 기대 앉은 우리의 그림자를 길게 끌었다. 공원엔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과 유모차를 끄는 부부들이 간간히 지나가고 있었고 그 평화로운 풍경 사이에서 나란히 앉아있는 우리 둘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 조용히 앉아 있었다. 지민은 초록빛 니트 위로 긴 머리를 넘겼고 고개를 숙인 채 무릎 위에 손을 포개었다. 나는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다 시선을 돌려 앞을 봤다. 바람이 살짝 굴자 벗고 짚이 하나 둘 떨어졌고 벤치 아래에 작은 물웅덩이를 남기고 있었다. 형부, 저 요즘 이상해요. 그 말은 마치 바람에 실린 한숨처럼 들려왔다. 지민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가 방금 말한 이상해요라는 그 단어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사이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감정의 교차점, 그리고 스스로에게조차 말하지 못했던 욕망의 실체가 그 말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다. 왜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조심스레 물었지만 내 말은 대답을 유도하려기보다는 혹시라도 그녀가 더 말할 수 있도록 숨 쉴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어서였다. 지민은 잠시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봤다. 붉게 물든 하늘과 맞닿은 눈동자는 어딘가 외로워 보였고 뺨을 스치는 바람이 그녀의 감정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듯했다. 그냥 평범하게 밥 먹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씻고 그랬던 날들인데 요즘은 형부가 뭐 하는지 자꾸 신경 쓰이고 오늘은 무슨 색 옷을 입었는지 생각나고 내가 밥하면서 무슨 표정을 지었는지도 돌아보게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떨림은 손끝에서부터 내 가슴 안쪽까지 잔잔하게 울렸다. 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등 위에 내 손을 올렸다. 그러자 지민은 눈을 감은 채 내 손을 천천히 잡았고 손가락을 하나하나 역듯 포개어 쥐었다. 지민아.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살짝 떨군 채 그 손을 꼭 쥐었다. 나는 이어서 말하지 않았다. 그 순간 말은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고받는 감정은 이미 수많은 말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고 그저 이 침묵 속에서 서로를 확인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나도 그래. 말끝을 흐렸지만 지민은 알아들었는지 고개를 끄덕였다. 공원 너머로 해가 거의 지고 있었고 점점 사람들의 그림자가 길어졌다. 누군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며 흙먼지를 일으켰고 잠깐 얼굴을 가렸던 바람이 지나간 뒤 우리는 다시 서로를 바라봤다. 지민은 나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어떡하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질문은 단순한 방향성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수많은 길 중 무엇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말이었고, 나는 지금 이 순간마저도 너무 벅찼다. 그녀를 향한 감정이 선을 넘은 이후로 후회와 망설임이 반복됐고,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도망치고 싶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을 잡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당장은 아무것도 정하지 말자. 그냥 오늘 하루 이렇게 손잡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 내 말에 지민은 눈가에 미세한 떨림을 남기며 웃었다. 그 웃음은 마치 오래전 처음 우리 누군가에게 돌아온 듯한 그런 해맑은 느낌이었다. 우린 그렇게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저 멀리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공원에 조금씩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형부. 응. 그냥 오늘만 이래도 돼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을 조금 더 꼭 잡았다. 오늘만이라도 이렇게 나란히 있을 수 있다면 내일의 대가는 잠시 잊고 싶었다. 밤의 고요함이 유난히 깊게 내려앉은 새벽이었다. 복도 끝 작은 스탠드 불빛이 어두운 집 안을 겨우 비추고 있었고, 나는 그 빛조차 무겁게 느껴지는 긴장 속에서 지민의 방 앞에 서 있었다. 문 하나를 두고 있는 거리였지만 그 문이 내 마음속 수많은 갈등의 무게만큼 무겁게 느껴졌다. 숨을 들이쉬려 했으나 쉽게 내려가지 않았고, 손끝은 문고리 위를 몇 번이나 맴돌기만 했다. 머릿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말이 지나갔지만 결국 그 어떤 말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문틈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일부러 들으려 하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겠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함께 웃었던 저녁 식탁, 그리고 그 웃음이 가시고 나서 맞은 이 밤의 조용함은 뭔가 달랐다. 조금 전 지민은 나보다 먼저 방에 들어갔고,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혼자 이렇게 서 있었다. 문득 아주 미세한 숨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인 호흡이었지만 그 안에 묘하게 억눌린 울음 같은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다시 한번 손을 뻗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으려 했지만 문고리를 감싸 쥔 손은 또 한 번 멈췄다. 이걸 열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걸까? 아니면 이미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곳까지 와버린 걸까? 결국 손잡이를 살짝 돌리는 순간 안에서 문이 먼저 열렸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안쪽에서는 지민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잠옷 위로 긴 머리가 어깨를 덮고 있었고 그 아래로 그녀의 맨발이 살짝 떨리고 있는 게 보였다. 눈빛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어깨와 손끝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들어와요. 지민아, 괜찮아? 형부가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한 걸음 물러섰다. 나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섰고 문이 천천히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났다.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작은 수면등 불빛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췄다. 이 조명 아래서 그녀는 더 작고 더 약해 보였다. 그리고 더 솔직해 보였다. 무섭지도 않은데 그냥 형부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지민은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들었고 나는 그녀의 눈 속에서 수많은 감정을 읽었다. 외로움, 불안, 그리움, 그리고 분명히 사랑이었다. 나는 그 눈을 피할 수 없었고 피하고 싶지도 않았다. 내가 이 방 앞에서 얼마나 오래 망설였는지 알아? 얼마나? 영원처럼 느껴졌어. 지민은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는 금세 떨림으로 바뀌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뻗었다. 그녀는 그 손을 피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먼저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두 손이 맞닿은 그 순간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안았다. 심장이 닿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그 어떤 말도 필요치 않았다. 이건 분명 잘못된 감정이었다. 하지만 멈추기엔 이미 늦어버린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현관 비밀번호 소리와 동시에 문이 벌컥 열렸다. 나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지민은 부엌에 머그잔을 들고 서 있다가 놀라듯 돌아섰다. 엄마. 지민이 목소리를 조금 높이며 말했다. 장모님은 익숙한 걸음으로 들어왔고 양손에는 보자기로 묶은 반찬통이 묵직하게 들려 있었다.
그냥 지민이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왔다. 요즘 연락이 너무 없더라. 나와 지민은 동시에 굳어 있었다. 평소처럼 들어온 말투였지만 장모님의 시선은 유독 천천히 정밀하게 집 안 곳곳을 훑었다. 현관에 놓인 남성용 슬리퍼 2켤레, 안방이 아닌 지민 방 앞에 문이 약간 열려 있는 상태, 그리고 욕실 앞 세면대에 나란히 놓인 남녀용 칫솔 2개. 그 모든 것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하나의 문장처럼 정리되어 있었고, 장모님의 눈빛은 그 문장을 이미 읽고 있었다. 지민아, 너 요즘 잘 지내는 거 맞니? 지민은 마른 침을 삼켰고 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돌려 시선을 피했고 장모님은 그걸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너 방에 형부 슬리퍼 들여놨니? 지민은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입을 열려다 닫았다. 뭐라 해도 변명 같을 거란 걸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순간 지민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가는 걸 장모님도 봤다. 장모님은 한숨처럼 내뱉듯 말했다. 설마 했는데 아휴 진짜 나 왜 이리 오기 싫었을까 했네. 그 말에는 확신에 가까운 확증 편향이 있었고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민은 조용히 머그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고 장모님은 아무 말 없이 부엌 싱크대 위에 반찬 보자기를 내려놓으며 덧붙였다. 지민이 방 좀 봐야겠다. 엄마로서 딸이 여기서 어떻게 지내는지. 그 발걸음이 지민 방 쪽으로 다가갈 때 나와 지민은 동시에 숨을 들이켰다. 마치 우리가 무언가를 숨겨야 한다는 듯. 아니, 이미 숨겨지지 않은 채 드러나 있다는 듯. 지민 방의 문이 열리고 장모님의 발소리가 뚜벅뚜벅 거실로 다시 돌아왔다.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지만 표정은 모든 걸 확인했다는 듯 단단히 굳어 있었고 말없이 소파에 앉아 있는 나를 향해 시선을 꽂았다. 더 보기 전에 지민 데리고 나가야겠구나. 그 말은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지민은 안방 쪽에서 주저하며 나오지 못했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체 뭐라도 해야 하는 순간인데 온몸이 얼어붙은 듯 그저 숨만 참고 앉아 있었다. 자네, 지민이를? 자기 언니 잃고 겨우 숨 쉬고 살던 애인데 그런 애랑 도대체 왜 그런 눈빛,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 말에 난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을 꽉 쥐었다. 지민이 방 안에서 나와 조용히 거실로 걸어 나왔고 작은 여행용 가방에 옷 몇 벌을 구겨 넣어 지퍼를 닫기 시작했다. 지퍼가 지익 울리는 동안 거실엔 아무런 말도 없었다. 장모님은 등을 돌렸고 지민은 가방 손잡이를 들고 현관 쪽으로 천천히 걸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지민아.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현관 앞에서 멈췄던 그녀의 손끝이 약간 떨리고 있었고 나는 그 손을 붙잡고 싶었지만 한 발짝조차 내디딜 수 없었다. 장모님은 현관문을 열며 말했다. 닥쳐, 이누마. 넌 지금 입 열 자격도 없어. 그 말이 바닥을 친 후 지민은 한 번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가엔 말라붙은 눈물이 하얗게 번져 있었고 나를 향해 미처 고백하지 못한 말들이 그 눈빛에만 담긴 채 남아 있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 말들도 끝내 들리지 않았다. 집 안은 조용했다. 창문 사이로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지만 따뜻하다는 감각은 어디에도 닿지 않았다. 소파 옆 테이블엔 지민이 며칠 전까지 쓰던 컵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하얀 도자기 잔, 테두리에 작게 갈라진 금 하나. 치우지 못한 게 아니라 치우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다. 부엌을 돌다 말고 나는 창가에 섰다. 식탁에 기대어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서 있으니 그제야 휴대폰 알림이 하나 울렸다. 하지만 내가 바란 메시지는 아니었다. 톡 창 하나를 열었다. 지민과의 대화방. 마지막 말은 며칠 전 그녀가 방에서 짐을 싸기 전날 보낸 이모티콘 하나. 읽지 않음. 회색 체크 2줄. 그냥 그대로 멈춰 있었다. 아무것도 쓰지 못한 채 그날 이후로 내가 보낸 메시지는 없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거실 조명을 켰다 껐다. 방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마치 내가 무엇이라도 해야 할 것처럼 조용한 집 안을 서성이며 온몸을 괜히 움직였다. 하지만 손에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괜찮다. 입을 열어 혼자 중얼였다. 시간 지나면 다 잊혀지겠지.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 말은 거짓말이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눈을 감으면 지민이 웃던 얼굴이 떠올랐다. 부엌에서 나를 등지고 설거지하던 허리, 이불 속에서 떨리던 손끝, 창가에 서서 무심하게 커피잔을 내려놓던 표정. 모든 것이 선명하게, 아주 또렷하게 되살아났다. 누가 이 감정을 지나간 일이라 할 수 있을까? 누가 이 관계를 단순한 실수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여전히 그녀가 남긴 숨결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녀는 떠났고 나는 이 집에 남아있지만 우리 사이의 시간은 여전히 거실 어딘가에 놓여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함께 마신 와인의 잔향도, 문득 스친 손끝의 체온도,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조용히 컵 하나를 치우지 못한 채 그녀가 남긴 작은 흔적 앞에서 천천히, 느리게,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하루를 지나고 있었다.